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3개의 특별검사 임명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이었습니다. 막강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졌지만 이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프레임에 여당이 힘을 싣는 상황입니다만 새 정부 1호 법안들이 날이 서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 시작과 함께 이른바 사정정국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강조했던 통합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전정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여러 번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3대 특검법안을 집권 이틀 만에 일괄 처리에 나선 겁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4차례, 해병대원 특검과 내란 특검법은 각각 3차례와 2차례 거부권에 막혔는데 여당이 된 뒤 첫 본회의에서 속전속결한 건 이재명 정부의 내란 종식 기조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만 갖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 징계법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 대부분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계속 윤석열, 김건희 방탄이요. 다만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특검법안별로 5명에서 6명씩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 상당수를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늘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는 유례없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검사 120명을 포함해 수사 인력만 570여 명, 예산은 400억 원 가까이 듭니다. 이쯤 되면 대규모 수사가 대한민국을 달굴 텐데요. 야당은 당장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오늘 통과된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내란 특검의 60명, 김건희 특검의 40명, 해병대원 특검의 20명입니다. 120명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수의 절반 수준인데 여기에 수사관과 공무원 등 인원까지 포함하면 내란 특검의 267명, 김건희 특검의 205명, 해병대원 특검은 105명으로 총 577명까지 늘어납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155억 원, 해병대원 특검엔 78억 원으로 총 388억 규모의 비용이 추계됐는데 내란 특검 파견 검사가 20명 추가된 만큼 예산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 20명이 파견됐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과 13명이었던 드루킹 특검과 비교해도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3개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출범할 걸로 예상되는데 수사 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고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표될 경우 이르면 주말쯤 가동될 걸로 여당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국무회의 공포하고 다음 주말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제일 먼저 가장 빠르게 출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처리된 법안이 통합 민생과 거리가 먼 보복 법안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3개 특검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3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면 정치적 파장은 물론이고 일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대전지검의 2배 수준인 120명의 검사가 특검에 차출되면 최근 급증하는 대형 민생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계의 특검법에 투입되는 파견검사는 최대 120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전국 2위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보다 큰 규모고 대전지검보단 무려 2배 수준입니다. 전체 검사의 5%가 한꺼번에 빠지는 겁니다. 수사기간은 내란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최대 170일, 해병대원 특검법은 140일입니다. 세 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연말까지 민생수사에 공백이 생길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미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10년 사이 40% 넘게 길어졌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리딩방과 사이버 성범죄 등 대형 범죄의 수사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체감상으로도 좀 다소 늦어졌던 리딩방 같은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일선에선 업무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징계법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한 명을 추가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징계가 검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면 이 대통령 주변이나 여당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징계법의 핵심은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놓주는 겁니다.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남은 임기 15개월을 채우면 당분간 정부 뜻대로 검사를 징계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여당은 검찰총장의 제19 감싸기가 이어져 왔다는 걸 개정 취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사 징계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데다 나머지 위원 7명도 장관이 인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징계해서 징계 줄 수 있겠죠.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바로 미치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가지고 검찰 내부에선 이 대통령 부부를 기소한 검사들부터 보복을 당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재판, 정진상 전 실장 등 핵심 측근들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법원에 대해서도 여권의 압박이 예고돼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가의 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기자들 앞에서 말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염두에 둔 듯합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어제 여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가 100년 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회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그 100년 대계가 걸려있는 문제,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더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대법원과 검찰, 법조계 등 이해 당사자 간 공론화를 거쳤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다수를 단기간에 임명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여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2030년에 3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 26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법부와 검찰을 뒤흔드는 제도 변경을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현식 법조팀장과 함께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팀장, 검사징계법에 대해 검찰에서 무슨 어떤 입장이 나와 있습니까? 네, 검찰 내부에선 검사징계법이 결국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네. 정말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합니다. 네. 증거를 조작을 해요.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듭니다. 뭐 저도 수없이 당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당장 사표를 내진 않겠지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정권을 잡고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쩌겠냐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사표가 수리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도 이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지휘부였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네. 자, 근데 검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비판하는 점도 좀 적지 않아요. 그렇다 해도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게 검찰의 수사 기능 아닙니까? 이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건 아닌가요? 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 유세장에서 사법부가 깨끗한 손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손은 이탈리아어로 마니플리테인데 마피아와 유착한 전 총리까지 기소한 이탈리아 검찰의 대규모 부패 척결을 말합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거악 척결의 상징이 된 것도 다나카 전 총리의 부패 범죄를 기소하며 권력을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징계법이 자칫 검사들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는다면 한국판 깨끗한 손은 불가능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동원되지 못했다, 눈치를 보고 수사한다, 뭐 이런 것과 비판을 하면서 정무위 장관이 징계권을 준다는 그거는 주장하는 내용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법원 쪽도 한번 보죠. 대법관 증언법, 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보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을 언급했는데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법안을 다듬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졸속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법사위에 서면 의견조차 내지 못했다거나 사법제도 전반을 건드리는 문제로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걸 하느냐, 누구를 위한 거냐, 뭐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거죠. 네, 대법관 증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난 대법관 16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건데요. 야당에선 재판중지법이 통과된다 해도 임기를 마치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이 방탄대법원을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했고 새로 대통령 몫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도 진보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이 행정부와 입법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장악하는 절대 권력이 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유명한 격언을 되새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너무 힘과시하다가는 또 이제 역풍도 오고 그럴 텐데 뭐 새 정부니까 어떻게 좀 잘 조절할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이 어색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하자고 농담을 건넸지만 화기애애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통으로 4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다는데 최지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 들어서자 국무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3명과 마주한 이 대통령은 웃으며 하자고 운을 뗐습니다. 좀 어색하죠?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공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재부로부터 경제 현안 보고를 받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또 선거 때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해양수산부의 빠른 이전 준비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밥으로 점심을 먹으며 3시간 40분 동안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안보 치안 점검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이 회의를 좀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수 정권 시절 재난이었던 세월호, 할로윈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을 언급하며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마련한 녹색 민방위복과 기존의 노란색 민방위복 중 선택해 착용하도록 했는데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은 녹색 민방위복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오전엔 경제, 오후엔 안보 점검에 나선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우선순위가 민생과 안전에 있다는 점이 반영된 거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는 위기 돌파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지명자와 호흡을 맞출 1기 내각 구성안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요. 대선 후보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름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서울 통이동 사무실로 출근한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현재 상황을 제2의 IMF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거라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권한 또는 실권 이런 표현은 그다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0%, 200%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지명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는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 임명 동의에 큰 변수는 없을 걸로 보이지만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와 합을 맞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기재부 개편에 따라 기획예산처장 등 다른 경제부처에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는 이 대통령과 경선에서 겨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발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 전 지사가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힌다는 점에서 통합 메시지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방장관으로는 5선의 안규백 의원, 신설 가능성이 있는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에는 3선의 김성한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기획위원장의 정책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동맹과 대북 관계를 둘러싸고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주파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동맹파인 위성락 의원을 각각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에 동시에 기용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다양합니다. 특히 이 지명자는 햇볕 정책 설계자로 통하는데요. 안보실장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지명자는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의 설계자로 통합니다. 노무현 정부 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과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수평적 한미 관계를 주장한 대표적 자주파로 꼽힙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위 삼불 정책에 대해 삼불이 아니면 미국 뒷수발하다 끝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는 사실은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국가 방어에 무슨 굉장한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니 또 시민사회에서 얼마나 큰 이 소위 투쟁이 있겠습니까? 반면 외교부 북미국장 출신인 위성락 안보실장 지명자는 대표적인 한미 동맹파로 꼽힙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오전 9시고 미국이 오후 3시라면 한국은 1시 반을 가리켜야 한다는 게 위성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보단 미국 쪽에 좀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외중 경쟁 하에서도 한국의 외교 공간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미 공조를 하면서 그걸 기조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외교 공간을 좀 고민해야 합니다. 대북 문제엔 자주파를, 한미 관계엔 동맹파를 기용해 상황별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특정 사안을 두고 정보와 안보라인 수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이종석 지명자가 안보실까지 장악하려 할 경우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째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 첫날 인사를 했는데 다소 이례적입니다. 단순히 시차와 바쁜 일정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 측이 뭔가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시기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과의 시차와 일정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이나 취임 사흘째인 내일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대 당선자들과 미 대통령 간 첫 통화가 당선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취임 첫날인데 백악관 대변인이 축하 성명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관례적으로 동맹인 미국 정상과의 통화가 우선 이루어졌던 만큼 일본, 중국 정상과의 통화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내면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언급한 걸 두고도 논란이 됐는데 외교부는 백악관의 중국 언급은 한국 대선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을 언급하거나 정상 간 통화에 시간을 끄는 게 의도된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균형이나 이런 발언 자체를 동맹의 공헌으로부터 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조치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죠. 관세나 방위비 등 청구서를 내밀기 위한 기싸움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고위급 소통을 위해 대미 특사 파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 취임 선서 자리에서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경호처와 경찰 직원이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경찰이 근접 경호를 하라고 지시했었죠. 그런데 양측 간 신경전에 그 지시를 철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만에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김창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경호처와 경찰 경호원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지나간 뒤에도 서로를 노려보며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경호처 인력의 인사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후보 시절부터 맡아온 경찰의 경호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지만 조직 간 갈등이 노출되면서 이 대통령은 다시 경찰에 원대 복귀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선 기간부터 운영됐던 경찰 전담 경호대를 어젯밤 철수시켰습니다. 경호처와 갈등을 빚으며 경호처가 업무에 배제됐던 경찰 소속 경호부대인 22경호대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호처와 경찰이 각각 한 발씩 물러나며 혼선이 일단락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출퇴근 시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늘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과 웃으면서 이야기 나눕니다.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중국에서 경제협력사업 협약식을 맺은 날 저녁 식사 자리에 경기도 고위 인사들이 함께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보낸 걸로 판단하고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역시 쌍방울이 추가로 대납하도록 공모하고 쌍방울로부터 4년여간 3억 3천여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1심과 2심 법원은 대북송금 대납 공모 등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징역 7년 8개월형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증거 조작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하고 승인받은 게 맞다고 봤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대통령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은 일단 다음 달에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김예나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재작년 6월 검찰 조사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보고했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단 내용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 대통령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이 전 부지사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도 대납 보고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죽인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이 대통령 1심 재판은 다음 달 22일 수원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 형사재판 5개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스스로 재판을 멈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탄 논란이 제기된 법안들 처리에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앞서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중단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되는 재판도 다 정지되는 것은 헌법 정신인 겁니다. 그 이유 없는 논쟁인 거예요. 당연히 소추 중단이죠. 이 대통령은 현재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선출된 만큼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 재판을 좀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다 생각하고요.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에 대해 당내의 한 의원은 당내에선 담담한 분위기라며 8월 15일에 광복절 사면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역풍을 우려해 법원의 결정을 먼저 보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당내에선 차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주장도 동시에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한밤중 서울 도심에서 차량 2대가 추돌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음주 상태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음주 충정을 거부하다 체포됐고 다른 한 명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한밤중에 전조등도 켜지 않고 이동합니다. 대각선으로 슬슬 이동하더니 길가에 서 있는 경찰을 쿵 들이받습니다. 멈춰있던 경차는 충격으로 들썩이며 앞으로 밀립니다. 지난달 30일 자정 무렵 서울 마포에서 벌어진 사고 장면입니다. 이미 경찰은 길에 서 있는 경차에 대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SUV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30대 남성 A씨는 수차례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차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이곳에 차를 세워두고 내린 상태였습니다.
가게에 들러 음식을 포장하던 중이었는데 경찰이 차로 돌아온 40대 남성의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고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도 음주의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대형 이삿짐 트럭이 역주행하면서 차량과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인도로 덮쳐서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이삿짐 트럭이 버스를 아슬아슬 스쳐 지나고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럭이 치고 지나간 차량 2대가 크게 부서졌고 가로등은 엿가락처럼 휜 채 땅에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낮 1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횡단보도를 넘어 역주행에 달린 이삿짐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트럭이 저기서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를 뚫고 들어갔어요. 저기 있잖아요, 트럭 지금.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삿짐 트럭 운전자는 돌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운전자가 먼저 내렸는데 괜찮았는데 말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 사람을 챙길 때 경찰이 와가지고 이분 어디 갔어 했더니 사라졌어. 도망갔어요. 한동안 경찰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난 트럭을 놓고 도망갔던 운전자는 4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몽골 국적인 40대 남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사고 직후 도망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습니다. 막판에 입찰에서 떨어진 프랑스가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이 걸린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 수주는 16년 만에 해외 수출이자 첫 유럽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팀 코리아가 결국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Výhodná pro občany České republiky. A pán Bůh zaplať za to, že jsme to mohli dnes podepsat. 서명만 남겨두고 계약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입니다. 당초 지난달 7일 계약이 추진됐지만 하루 전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가 서명을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득 세력들은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법적으로 해서 뭐 좀 이렇게 지연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가처분 결정을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취소하자 체코 정부는 속전속결로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 사업비 26조 원에 1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를 최종 수주하면서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체코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원했다는 것은 이제 수백 기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될 거라는 거, 어떤 소비자건 간에. AI 시대를 맞아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중동 여러 나라가 원전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사우디 등에서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새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최근 많은 나라들이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원전 산업은 르네상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의 무게를 재생에너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필수로 꼽히는 원전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에 지방을 다시 살려갈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해저에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세우고
이익을 그 지역 주민들과 나눠 갖는 이른바 햇빛연금, 바람연금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예고했습니다.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을 펴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또 기후 비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는 없죠. 전 세계적인 르네상스를 맞은 원전 산업은 기로에 섰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도 탈원전과는 거리를 뒀던 이 대통령의 행보로 볼 때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최소한 유지고요. 만약에 대형 원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다면은 SMR은 굉장히 포용적이거든요. SMR 중심으로 전원 계획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업계는 올해 2월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새 정부가 예정대로 진행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2년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료계는 무엇보다 무너진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할 의료 개혁 방향을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의정 갈등 중심에 서 있던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부의 의료위기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빈밥을 드시면서 여야 대표들과 소통하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저희 의료계와도 그런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대합니다. 의료계가 의정 대화에 적극인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핵심 공약인 공공의료 강화를 놓고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새 정부는 지역의대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복지부는 2029년까지 의료원 2곳 신축과 공공병원 13곳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처럼 새로운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대학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부속병원, 비흡병원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두 가지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의정 양측의 접점 찾기 노력이 의정 갈등 종식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아직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를 받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러났고 비대위원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대선 패배 수습은 언제 하려는지 장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 원인은 비상계엄과 탄핵뿐 아니라 당 분열에 대한 질책이었다며 친한계를 비판했습니다. 선거에서조차 뒷짐을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혔고 원내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박수민 의원은 계엄과 탄핵, 당 분열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릴레이 사과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탄핵 반대에 낙인을 찍어버린 점, 그래서 대선 패배로 이어진 점, 이 일련의 모든 사안들에 너무도 깊이 죄송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전해졌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논의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의견들 좀 주셨습니다. 계속 좀 듣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때 약속했던 혁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당 혁신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사퇴하는 게 맞다는 반박도 적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김 위원장의 거취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부에선 당권 싸움으로 비치는 이전 투구가 한창입니다. 한쪽에선 조기 전대를 열어 당 대표부터 선출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선 아직은 비대위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맞섭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대표에 욕심이 없다고 했지만 속내가 다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 리포트 보시고 뉴스 더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5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패배 수습책을 논의했지만 새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친한계에선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의 리더십부터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상계엄을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당대회,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는 것이 저는 민심을 우리가 그나마 받아들이는 그런 길이라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맞느냐며 당권 경쟁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결국 이달 중순 선출될 새 원내대표가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방향을 잡을 걸로 보이는데 중진 의원들이 개파 대리전에 나설 경우 또다시 내홍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당권에 도전할 거란 전망도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니라며 당권에 욕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 당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대통령 되면 그래도 뭐 임명직도 있고 뭐 차도 나오고 뭐 경호원 나오고 당대표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욕심 낼 이유가 없어요. 당내에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선으로 물러나고 친한계 역시 당분간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대선 참패에 따른 수습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국민의힘. 여전히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며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만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수습 방안은 뭐가 있고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뉴스 더에서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사실 이게 비상계엄 탄핵 심판 선거였다고 국민의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모습을 보면 반성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요. 김 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3년 만에 여당을 내주고 보수 몰락이냐 재건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대선 후 첫 의원총회에서도 쇄신 플랜과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지도부 책임론과 차기 지도체제에 대한 논쟁이 좀 반복됐고요. 차라리 당대표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문수 전 장관 대표의 욕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는 욕심 없고 정치는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당과 국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당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대표엔 욕심이 없다고는 했지만 막상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치권 자체를 떠나겠다는 생각은 아닌 듯합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또 뭔가 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면서도 이 나라는 구해야 한다고 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향해 반미, 미국 관계에 문제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게 눈에 띄었는데요. 실제 당권에 관심이 없다면 여권을 향해 저렇게까지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할까 싶은 모습이긴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자기 문화원을 점거하고 또 이런 사건에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이 김민석이었는데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물론 대선에서 패하고 당권 잡은 경우 있긴 있지만 이 대선 과정에서 당에서 요구하는 거를 김 후보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 좀 중도층을 잡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할까 싶네요. 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대선에서 40% 넘는 득표율을 얻은 걸 명분으로 삼는 분위기지만요. 말씀하셨듯이 중도 확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과연 보수 재건이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이번 대선 성적을 봐도 경기지사를 2번 지낸 김 전 장관의 득표율은 37.95%로 이재명 대통령 52.2%에 15% 가까이 뒤졌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중도층 표심도 이재명 59.4%, 김문수 29%로 2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당내에선 김 전 장관이 계엄 사과와 부정선거론 선긋기에 머뭇거리면서 수도권 민심을 잡을 기회를 놓쳤는데 전면 쇄신해야 할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대체로 보면 친한계에서 그런 목소리가 높잖아요.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맞습니까? 친한계가 주장하는 쇄신론이 대부분 당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패배 직후부터 당 내부를 향한 공세 수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결국 기존 지도부를 쇄신해야 할 대상으로 선긋고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열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빠졌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네, 원인을 알아야 이 해결책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그럴 단계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답해하는 지지층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시간도 없고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참 답답하겠어요. 김 기자도 취재하기가. 네,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포함해 12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며 또 하버드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속내가 뭔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이민 단속 조치를 일기 행정부 때에 이어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Today I am signing a new executive order placing travel restrictions on countries including Yemen, Somalia, Haiti, Libya, and numerous others. 미국과 적대 관계인 이란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예멘, 미얀마, 하이티, 소말리아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이 전면 금지되고 쿠바와 베네수엘라, 라오스와 부룬디,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의 입국 제한도 강화됩니다. 관세 전쟁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해 수세에 몰린 트럼프가 더 강한 여행 금지 정책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치는 현지 시간 9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맞서온 하버드대도 추가 압박했습니다. 하버드대에 입학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 건데 중국 학생들의 기술 빼가기와 허위 정보 유포 등을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하버드는 불법적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수속 비용보다 5배 더 많은 137만 원을 내면 비자 인터뷰를 앞당겨주는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자 장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호주와의 친선 경기를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성인 대표팀은 잠시 뒤 이라크에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합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이민성 감독의 사령탑 데뷔전. 주도권을 잡은 한국은 계속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반 20분 약속된 세트플레이에서 날린 배진호의 슈팅은 골문을 살짝 빗나갑니다. 7분 뒤에도 쇄도하며 슈팅을 날렸지만 높았습니다. 절묘한 힐킥으로 골을 노려보기도 합니다. 한국은 후반에도 경기를 주도했지만 많은 슈팅을 퍼붓고도 끝내 호주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이민성호는 골 결정력 개선이라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형님들도 곧 힘을 냅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이라크 원정을 앞두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4승 3무로 조선두를 달리고 있는 홍명보호는 비기기만 해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이라크라는 좋은 팀을 상대로 해야 하는 만큼 부담감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 팀이 잘 하나로 뭉쳐서 준비를 잘 했고 관건은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더위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날씨가 맞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동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우리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라크가 여행 금지 국가인 탓에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도 넘어서야 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Sometimes life'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It's life's change agent. It clears out the old to make way for the new. 21세기의 혁신 아이콘이죠. 스티브 잡스는 2004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삶이 장비꽃일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이 목전에 있다면 그럴 수 없겠죠. 국민의힘은 3차례 연속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10년 사이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졌습니다. 정당으로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긴 이유는 하나인데 진 이유는 수십 가지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끼리 싸움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모였으면 좋겠고. 하지만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도 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사즉 생의 각오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 물론 가장 큽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을 동원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강을 넘었어야 했지만 중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중도층은 김문수 후보보다 2배 이상 높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뒤늦게 김 후보가 사죄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했지만 만시지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1574년 율곡 이인은 만원소를 통해 국정 혼란으로 큰 변란이 일어날 거라며 선조에게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18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선이 망할 뻔했습니다. 오늘날 국민의힘은 예언할 것도 없이 이미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쪽이 절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국민들이 깜짝 놀랄 변신 없이 살아남을 길 없습니다. 6월 5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죽을 각오로였습니다. 6월은 평균 기온이 20도 중반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인데요. 현충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강릉과 구미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18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과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